네, 안녕하세요. 근대 동경 연구 양식과 제작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진족은 발해 이전부터 있었던 만주, 간도의 선진 농업과 말을 이용한 군사기술, 그리고 송, 거란, 고려와의 무역을 통해 축적된 경제력을 기반으로 통일국가를 이룩하였습니다. 북동의 수도였던 개봉을 함락해 화북 지역을 점령한 후 흑룡강성을 넘어 시베리아 일부까지 광활한 영역을 차지했던 북방 민족이었습니다. 금을 대표하는 미술품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 글에서는 금속 공예품 중에서도 동경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금대 미술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금나라 구리거울을 칭하는 금경에는 명문이 특히 많아 제작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거울 뒷면에 있는 문양을 통해 금의 시대 양식과 사회 문화상을 나름대로 고찰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금이 존속했던 시기는 고려 공예의 전성기로 평가되는 12, 13세기 전반에 해당해 양국의 대외 교섭 역시 상당히 활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이를 반영하듯 개성에서 출토된 고려 공예품 중에도 금과의 영향관계를 살필 수 있는 자료들이 많아 주목됩니다. 따라서 금경의 전개 양상 그리고 제작 여건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고려경 더 나아가 향후 고려의 금속 공예를 고찰하는 데 있어서도 기본적인 토대가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에 먼저 금대 제작했던 거나 사용했던 동경, 즉 금경을 대상으로 동경의 종류와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금대 유적의 발굴 성과가 축적됨에 따라 동경의 출토 양상에 관한 접근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연구가 진행된 송대, 유대 동경들과 비교해 본다면 각 시대를 대표하는 주요 문양을 중심으로 금대 유행했던 양식과 특징을 어느 정도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금경의 제작과 지역적인 특징을 살펴 금 이전부터 지속 및 발전해왔던 동경의 전통 문화와 기술이 금대에 들어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관용 공방 및 장인, 지역적인 부분들을 중심으로 부족하나마 금경을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금대 동경의 종류와 전개 양상입니다. 첫 번째로 유송계 양식입니다. 유와 북송의 영역을 차지하였던 금나라에서 유와 북송의 영향이 강하게 발견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유와 북송 모두 단경의 전통을 따라 제작하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봉황, 용, 화문과 같이 동식물을 일정 간격으로 경배에 배치하는 문양이 꾸준히 선호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양식에 들어와 새롭게 유행했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예로 연주 칠보문경을 들 수 있습니다. 동경의 공간을 점 또는 연주문으로 원, 사각, 육각 등 기하학적인 구도로 일정하게 구획해 문양을 구성하는 거울로 특히 요경을 중심으로 정교하게 제작된 예를 살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형은 금대에 들어와서도 꾸준히 사용되었습니다. 산서 분양, 흠화식, 금묘에서 출토된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금대 분양 금묘에서는 무덤 선정에 동경이 매달린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거울의 설치법은 금 이전부터 유행해왔던 전통적인 거울의 매납 방식으로 금경의 문양과 함께 전통 방식에 따라 무덤에 거울을 설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해 볼 수 있는 문양으로 화문경을 들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유행했던 전통적인 문양임에도 불구하고 요 송대로 넘어와 현실적인 세계에 등장하는 관상용 식물처럼 꽃과 유려한 가지가 사실적으로 연결된 식물문으로서 문양의 깊이가 낮은 평평한 표면으로 거울의 전면에 장식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고려 경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살필 수 있습니다. 근대에 들어와서도 이와 같은 화문경은 꾸준히 성행했으며 다양한 종류의 화문경을 살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요송대에 집중해야 할 문양으로 인물고사문경이 있습니다. 이 중 먼저 요를 대표하는 문양으로 사정, 인물, 탄금문경을 들 수 있습니다. 정자 안에 검은고를 연주하는 모습을 담은 문양으로 내몽고, 오한기, 하부, 흥융, 현, 요대 유적에서 출토된 사례가 있어 주목됩니다. 요경 중 인물이 등장하는 몇 안 되는 사례로 근대에도 꾸준히 성행했던 양식 중의 하나였습니다. 두 점을 비교해보면 나무와 함께 뿌리 있는 사슴과 없는 사슴, 정자 안에 검은 거를 연주하는 문인의 모습은 도안의 배치와 구성에만 차이가 있을 뿐 공통된 도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근대에는 요대 제작한 동경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요괴 양식을 적용한 동경들이 꾸준히 제작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북송에 들어와 주로 제작되었던 인물고사문경에는 주로 신선과 함께 시동, 거북이, 학을 문양으로 함께 담아 신선의 세계를 표현한 것으로 금에서 꾸준히 성행했던 제재였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성경을 함께 다리를 건너는 모습을 담은 인물 정강문경도 살필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에 전각이 있고 전각 앞으로 두 명의 시종이 함께 정자 있는 모습입니다. 인물 다리, 정각 등의 소재와 화면 구성이 마치 고려의 용수정강문경을 연상시킵니다. 북송묘, 숭령영관, 정안영관에 조성된 유적이 발견되어 적어도 북송 후기에는 이와 같은 인물고사문경이 유행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존하는 금경으로도 전해지는 예들이 많아 근대에도 성행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중국 남쪽에서 금과 국경을 대치한 채 있었던 남송과의 관계도 살필 수 있습니다. 금에게 개봉을 빼앗기고 해수 이남까지 밀려나 항주 이만에 수도를 다시 세웠던 남송의 경우 전체적으로 동경의 종류가 북송 때에 비해 비교적 단조로워지는 편입니다. 노감 벽화에서 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 신의 형상이나 마치 방출의 장면을 담은 듯 주술적인 명물을 담은 예들도 제작되었습니다. 특히 남송 때에는 상표명을 넣은 호주경, 여주경, 소주경, 항주경 등과 같이 절강성 일대의 상업경이 크게 성행하였습니다. 호주경은 중국뿐 아니라 일본, 우리나라에까지 상당수 남아있어 중세 동아시아에서 가장 유행했던 상업경이었습니다. 근대 유적에서도 많지는 않지만 호주경을 중심으로 출토되는 경향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남송대에는 동경의 상업화와 함께 원형 이외에도 종형, 운형, 병형, 노형 등 외형을 달리해 다양하게 제작한 새로운 형태의 동경들이 유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금계 양식입니다. 이처럼 금의 영역에서는 기존부터 계속 사용해왔던 송묘계의 다양한 문양들이 꾸준히 제작 및 애용되었습니다. 여기에서서 나아가 새롭게 응용 및 발전시킨 새로운 경향의 금계 동경들을 살필 수 있어 주목됩니다.
근대 동경의 독자적인 특징은 먼저 인물 고사 문경을 중심으로 살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보았던 북송의 선인 구황문경을 새롭게 해석했는데 암석 위에 정자한 선인이 시동, 학, 거북이와 함께 나무 아래 정면상으로 크게 작게 배치되거나 동굴 배경으로 암석 위에 단정히 앉은 신선 아래로 시송들이 서 있고 향로가 놓여 있는 신령스러운 모습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동굴의 문이 반쯤 열려 있어 거북이를 든 시동이 이제 막 도착한 모습이며 들어온 모습이며 하단에는 폭포와 출렁이는 강물로 처리되었습니다. 북송 때 있었던 동일한 소재가 보다 다채롭게 적용되었던 양상을 살필 수 있습니다. 북송 때 인물정강문경의 경우 하늘에서 여러 신들이 함께 서수들과 표현되거나 양쪽에 나무가 있고 다양한 인물과 태우서 화초 등 여러 정물을 섬세하게 담아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성경의 세계를 표현하는 등 이전에 비해 더욱 정교해진 화면 구성을 살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근대에는 인물 고사 문경을 배경으로 한 동경들이 매우 성행했습니다. 마치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를 기반으로 그림과 같은 화면 속에 인물들을 등장시켜 고사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이들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사의 정확한 내용을 고증할 수 있는 예로 유의전서 고사문경, 허유소호 고사문경, 오천화 고사문경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의전서 고사문경을 살펴보면 주인공인 유의가 과거에 떨어져서 낙향하던 중 우연히 동정호의 용왕의 딸이 시집에서 쫓겨나 고생하는 것을 보고 온갖 고난을 무릅써 용왕에게 딸의 소식을 전해 결국 그녀와 결혼해 신선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유의전서 고사문경의 경우는 화면 구도에 따라 달리 구성한 몇 가지의 형식을 볼 수 있으며 양을 치며 고생하는 여성의 모습, 말을 타고 서신을 전하는 유의는 거의 동일하게 등장해 같은 고사를 주제로 한 동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의전서 고사는 태평광기, 유의에도 실려 있어 금이 건국되기 이전부터 구전 또는 문헌으로 익히 잘 알려져 있었던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중원지방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던 고사나 일화를 동경의 문양으로 삼아 제작했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대로 넘어와 인물고사 문경이 특히 성행했던 이유 중의 하나로 각종 잡극이 활발히 공연되었고 그중 일부의 제재가 금경에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대에는 실제 북송 때부터 전개되었던 각종 잡극이 더욱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개인 저택에서 잡극 무대를 관람하며 연애를 즐기는 모습이 근대 고분에 즐겨 장식되었을 만큼 저변화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북송대 발달했던 계봉의 도시 경제와 문화생활은 금으로 자연스럽게 흡수되었고 이로 인해 보편적으로 유행했던 인물고사를 배경으로 한 동경들이 굉장히 현저히 발달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근대에는 이전에 보기 어려웠던 다채로운 동경들이 제작되었습니다. 실제 견우 직녀와 같은 민속 풍습, 연을 날리는 모습, 추나 등 현실 세계에서 즐겨볼 수 있는 정경을 동경의 주제로 삼은 예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자들이 놀고 있는 유의, 전서문경이 근대에 활발히 제작되었습니다. 북송 요경으로 제작된 사례는 찾기 어려운 반면 금경에서는 동자가 다리를 꼰 채로 식물줄기에 걸터 앉아 한쪽 발을 들어 연잎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 4명의 동자가 꽃, 포도성이 달린 식물줄기를 잡거나 매달려 있는 모습, 장인 왕가가 만든 특정 문양이나
대정통보와 같은 동전을 들고 있는 모습 등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와 같은 동자문경은 동경뿐 아니라 고분의 장식, 옥기로도 제작되어 금대 특히 성행했던 문양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금경의 제작 영장은 남쪽에서 호주경과 같이 제작지와 상품명을 문자로 새긴 상업경의 주류를 이뤘던 남송대와는 전개 형상에 있어 차이를 보입니다. 세 번째로 금대 동경의 제작과 지역적인 특징입니다. 먼저 관용봉방에서 제작된 동경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금 이전부터 유행하였던 요 송계 양식들은 금에 들어와서도 꾸준히 제작 및 사용되었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인물구사문경을 비롯해 생활풍습 및 생활정경은 다마 금만의 독특한 미감으로 제작된 양식들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금경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금계 동경 중에는 명문이 있어 수공업 체제에서 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많아 주목됩니다. 다른 시기의 동경들과는 달리 국과 간서명을 명문으로 남긴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동원, 관, 경자고, 금성관계장, 주경소와 같은 명문경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동원의 경우는 동경을 관리하는 금조의 최고관서로 경자고, 주경소, 주감소와 함께 동경을 검증하고 관리했던 기관이었습니다. 경자국 또한 동원의 하위 기관으로 장종, 승한연간에 세워져 금대 만기에 설치된 기관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금성기 관기장의 경우는 다른 명문과 달리 지명으로 관서명 자체를 뜻하지는 않지만 금성에 있는 장인이 만들고 기록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금성은 금의 첫 수도인 상경, 지금의 흑룡강성, 하얼빈 남쪽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상경성 내의 관영 공방에 소속된 장인이 제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금대 관영 공방에서 이처럼 제작된 동경들은 금계 양식에 해당하는 문양의 소재와 도안을 이용해 제작한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 나무에 몸을 기댄 채 바위를 향해 떨어지는 폭포를 쳐다보는 모습은 마치 공중회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산효도의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또한 나무 아래 걸터 앉아 두 명의 성인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이거나 둥근 부채로 보이는 물건을 시도인에게 하사하는 모습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수준 높은 인물고사문 등이 관영 공방을 중심으로 금대에 제작될 수 있었던 것은 솜씨에 있는 장인들이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동원될 수 있었던 제작 요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선이 사는 곳이나 폭포를 바라보는 모습 등은 금경의 회화식 담은 금경의 회화식 도안은 토지 겉부집 위에 마치 회화처럼 섬세하게 도안을 그려 연출하는 작업 공정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는 샘물을 부어 정교하게 제작하는 주조 과정과는 별도로 필요했던 작업 공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작 단계를 생각해 볼 때 주조 수준이 높고 회화식 도안을 담은 금경의 경우는 기술력 있는 여러 장인들이 필요로 했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제작했던 작업 체계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영 공방을 중심으로 활발히 생산되었던 금대의 제작 상황은 다음과 같은 금사의 기록을 참고해 볼 수 있어 주목됩니다. 정융연간 이후 금간에 구리를 금하는 것이 엄중하였고 구리를 사용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차로 가마에 재련하는 것이 흥했다. 무릇 구리가 나오는 짐에게는 관리를 파견하여 경내를 하나도 남김없이 살피도록 하였으며 또한 경외에 도달하였는데
민간에서 날마다 사용하는 구리 거울 그릇들이 부족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모두 관가에서 제조하여 팔기로 하였다. 즉 정육년간까지는 구리의 산출과 재료는 국가가 직접 관리 및 운영했을 뿐 아니라 민간이 구리를 채취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상당히 엄중하였고 민간에서 사용했던 구리 그릇의 경우 부족하지 않도록 모두 관에서 제조해 팔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동경이 구리 그릇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동경 역시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구리량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동경 역시 관에서 생산해 팔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동경의 무게가 1425g일 경우 구리 함유량을 60%만 잡아도 855g에 해당하는 상당량의 구리를 필요로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관가에서 제작해 관서명이 있는 사례가 유송과 달리 금경에 유독 많았던 이유를 짐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부 방침은 적어도 조정의 방침은 적어도 우리 수급 정책의 변화가 있었던 대정년간 이전까지는 관영 수공업 체제 안에서 동경의 생산과 판매가 주도되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금경의 제작 사항으로 인해 이전부터 한층 더 폐하적인 구도와 화면 구성을 적용해 만든 수준 높은 동경들이 관영 공방을 중심으로 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인 관서명이나 명문이 없더라도 새로운 특징과 요소들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근대 흑에 성행했던 허유 소부 고사문경의 경우는 전통적인 도안을 넘어서 와 누각과 같은 회화적인 소재와 구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새로운 유형들이 제작되었습니다. 문경의 화면에 사선 구도를 적용해 금경을 넓게 배치하고 땅과 호수를 넘어 작은 두 그루의 나무와 먼 산으로 처리된 원경을 통해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 화면 구성이 시도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배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대각선 방향으로 배치해 금경으로 다가오는 구도는 이전 시기의 동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화면 구도입니다. 두 번째로 금경의 생산과 지역적인 특징입니다. 12세기 전반 관영 공방을 중심으로 동경을 생산했던 체계는 흑룡강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흑룡강성은 여진족의 발원지이자 금조의 첫 번째 수도인 상경이 세워졌던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금의 주요 집권층이 살았던 지역으로 금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중심지의 역할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실제 금경의 경우 흑룡강성, 길림성을 중심으로 출도된다는 점도 주목해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마치 요대거울이 내몽고 자치구와 윤영성을 중심으로 출토되는 것과 유사한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북방 지역의 경제 상황은 근대 희종 때부터 크게 발전해 상당히 풍요로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십 개의 야철 유적지와 함께 대량의 철기가 흑룡강성 아성현 주변에서 출토되었고 동북 지역의 농업 생산 역시 비옥해 남은 생산물을 남쪽 지방에 보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인구 증가율 역시 명대 이전까지 가장 높았던 것을 알 수 있어 근대 북방 지역의 경제 발전은 중국 역사상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원래 흑룡강에는 성곽이 없었으나 상경을 회령부에 세우고 도성이라 할 수 있는 상경성을 세웠습니다. 현재 시베리아의 안령의 이남, 시베리아 병해의 주변 지역, 내몽고 동부, 흑룡강 북부의 극히 일부와 흑룡강성 정부를 포함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문경 역시 상경성 주변 유적에서 출토되는데 특히 상경성의 북성과 남성 주변 성터를 중심으로 발견됩니다. 상경성은 북성과 남성 두 개의 성곽으로 구성되며 전체적으로
L자를 이룹니다. 두 구역은 담으로 막혀 있고 그 사이에 연결 통로가 있는데 남쪽 성은 귀족들의 거주지로 황제가 사는 황성인 대내가 북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북쪽 성은 주로 평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수공업의 공방 역시 북성 안에 위치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성을 관통하는 수로를 중심으로 양쪽에 위치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금속 재료 및 작업 공정에서 발생되는 금속 산출물들이 북성 남쪽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볼 때 동경을 생산했던 관영 공방 역시 북성에 위치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 흑룡강성 아시파 상류에는 광산 자원이 풍부해서 동경의 주 원료인 구리 광산이 포함해 있어 동경을 생산하기에 원료 수급이 용이했을 뿐 아니라 동경의 주요 소비지와 인접해 여러모로 동경을 제작하고 소비했던 환경이 좋았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더불어 수준이 높은 동경이 제작되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갖춘 장인들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살필 수 있습니다. 상경이 내지가 되자 백성들이 옮겨와 이 지역을 채우게 되었다. 시족, 부호, 장인들 모두 내지로 옮겨서 살도록 하였다는 기록입니다. 모두 금사에 수록된 내용으로 청보 연간인 1117년에서 1123년에 해당하는 기록들입니다. 청보 연간은 금태조인 완암민이 통치했던 때로 금국을 세우고 1122년 상경 즉 내지로 수도를 정해 도성을 건립했던 때였습니다. 문헌을 통해 금조에서 정책적으로 백성들을 내지로 이주시켰고 특히 시족, 부호와 같이 정치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있거나 장인과 같이 기술력을 보유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인구를 내지인 상경성으로 이동시켰던 것입니다. 따라서 화북 지역을 공격해 여러 주를 함락시킬 때마다 대규모의 장인을 포함해 풍부한 인적 자원이 상경성 중심으로 축적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인 상황은 상경성을 중심으로 발견되는 금경들이 내지로 유입되었던 외부 장인들에 의해 주도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즉 금초, 송유의 장인들이 상경성 내지로 이주해 요 송계 양식을 꾸준히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양식의 금경을 생산할 수 있었던 중요한 제작 요건을 마련해 주었을 것입니다. 앞서 보았듯 근대에는 기존에 있었던 한정된 제재와 유형을 벗어나 회화적인 도안의 화면 구성이나 제작 수준이 높은 다양한 사례들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여러 지역의 장인들이 정책적으로 상경성 내지로 유입됨에 따라 기존에 형성되어 있었던 동경의 기술과 문화가 금경에 흡수되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장 여건 하에 여진족이 선호했던 쌍어문경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금상경 유적인 아성 부근에서만 100여 점의 출토될 정도로 금경을 대표하는 문양이었습니다. 수량적인 측면뿐 아니라 문양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한데 예를 들어 흑룡강성에서 출토된 대형의 쌍어문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마리의 큰 물고기가 꼬리를 틀어 같은 방향으로 헤엄을 치는 모습으로 몸체에 붙어있는 비닐과 등, 배, 가슴, 지느러미 표현이 매우 사실적이고 실제 잉어를 표현한 것처럼 상당히 사실적이면서도 정교합니다. 배경에는 겹겹이 쌓아 표현한 잔잔한 물결과 연잎, 수초가 함께 있는 모습입니다. 지름이 43cm로 금대 황실이나 국가 의례적인 용도로 제작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주로 금에 쌍어는 경우 주로 10에서 20cm이므로 다채롭게 제작되었습니다. 풍경의 경우 별다른 배경이나 운동감이 거의 없어 평면적으로 제작한 이들이 대부분으로 세부 표현이나 생동감 전달에 있어서도 금경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쌍문경에 대한 금의 애호와 각별한 관심은 여진족의 토착 신앙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로부터 잉호는 신비한 힘이 있어 병을 낫게 해주는 것으로 여진족이 인식했던 기록들이 전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길상을 뜻했던 물고기가 금에서는 영물로 귀하게 여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잉어의 배치와 생김새를 약간씩 달리한 다양한 유형들이 제작되었고 금경을 대표하는 문양이 되었을 만큼 전해지는 수량 또한 상당한 수준입니다. 앞서 살핀 것처럼 근대 상경성으로의 정책적인 인적 이동과 사회 경제적인 발전은 이처럼 상경성 내지를 중심으로 여진족만의 독특한 문화인 근원 문화가 형성되게 하였습니다. 이는 여진족의 문화와 함께 중원 및 기타 여러 민족의 문화가 흡수 및 통합, 발전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마지막으로 맺은말 읽겠습니다. 근대 상경성 내지로 유입된 외부 장인들은 금조의 지배층을 포함해 여진족이 선호했던 문양과 도안을 중심으로 금경을 생산하였습니다. 쌍우문경 외에도 근대에 들어와 발전했던 동자 유의문경을 비롯해 다양한 인물고사 문경과 현실적인 지지를 담은 문양들은 회화적인 소재와 구도를 적용해 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크게 보아 동경의 역사상 쇠퇴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문경의 종류와 도안에 있어서만큼 청대보다 오히려 더 풍요롭게 다양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경의 명문을 통해 관용공방의 역할을 부족하나마 살필 수 있었습니다. 금조정에서는 정릉 영당까지만 해도 구리를 직접 산출 및 재련했을 뿐 아니라 인간에서 사용했던 동경들을 관에서 직접 제작 및 판매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금경의 생산에서 관용공방의 역할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고 회화에서 친숙했던 주제인 관폭도, 산여도, 신선도와 같은 재질뿐 아니라 회화적인 화면 구도가 적용된 새로운 동경들이 제작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금경들은 첫수도가 있었던 흑룡강성의 상경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상경성의 북성과 남성을 포함해 시베리아의 남부, 길림성의 일부를 중심으로 금경이 집중 출토되는 양상도 이를 대변해 줍니다. 이는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던 장인들이 상경성 내지로 이주하는 정책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흑룡강성은 여진족의 발원지이자 주요 집권층이 살았던 지역으로 여진족만의 독특한 금원 문화가 형성되었고 중원 및 기타 여러 민족의 문화가 흡수되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